데이터 분류의 예제로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필기체 0부터 9까지 숫자의 필기체를 로짓 회귀 모형을 사용을 해서 분류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텐스플로우 1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딥러닝 데이터 분석 예제를 사용할 때 로짓 회귀 모형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고, 로짓 회귀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에 포함될 당첨률, 당첨률을 계산을 해서 해당되는 대상이 어떤 유형에 포함될 확률하고 포함되지 않을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서 포함될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를 이제 판단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이제 분류하는 예제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로짓 회귀 모형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콘보루션 뉴럴 네트워크 등에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처럼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이제 뭐 분류를 하는 예제가 있고, 그렇게 동일한 문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로짓 회귀 모형을 사용해서 분류하는 예제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짓 회귀 모형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은 텐스플로우 1에서 우리가 한 것이랑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하고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X 데이터, Y 데이터의 화면에 이제 인쇄된 그 이미지의 픽셀이 가로가 28개고 세로가 28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의 칼럼이 행의 수가 28개, 열의 수가 28개인데 우리가 이것을 회귀 모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2차원적인 이미지의 특성보다는 그냥 28 곱하기 28개의 변수의 값이 입력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8 곱하기 28 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784. 그러니까 변수의 값이 784개의 변수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y는 뭐 A1, X1 해서 쭉 해서 A784에 X에 784 더하기 B 뭐 이런 이제 회기식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회기식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 회기식으로 그냥 예측을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결국 계산하려고 하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as로 예측을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 회기식으로부터 뭘 이제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 확률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 인식을 하나의 확률 예측 문제로 이제 바꿔서 푸는 것이 로짓 회귀 모형을 사용한 이미지 인식 문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의 개발 과정은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략적으로 모델링의 개발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시퀀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다가 덴스 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인풋 쉐이프는 아까 했던 것처럼 784개의 노드가 들어와서
덴스 레이어가 노드가 128개인 덴스 레이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250 중간에 이제 덴스 레이어 언닉층을 하나 추가하고 맨 마지막에 출력층에는 우리가 숫자가 0부터 10까지 있으니까 노드가 10개인 덴스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하면 그 값이 0부터 1 사이에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값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해서 이제 값의 변화가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보다는 rectified linear unit 해가지고 x의 값이 이렇게 커지면 y 값도 따라서 커지는 rectified linear unit 활성화 함수가 이미지 인식에는 이제 잘 적용된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rectified linear unit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 확률을 예측할 때는 이제 전체 값을 확률 값으로 바꿔주는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선형 회귀식으로 예측을 함에 있어서 여기 모형에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드랍아웃이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랍아웃은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레이어에 여기 이제 뉴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의 뉴런들을 있으면 선형 회귀식에서는 이 입력되는 뉴런들을 이제 각각의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이제 출력되는 뉴런들은 이제 출력 값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y1은 예를 들어서 a11에 x1 다 이렇게 쭉 해서 a1에 n에 xn 더하기 b1 이런 이제 선형 회귀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 ym이 있다 그러면 ym은 a m1에 x1 이렇게 쭉 해서 a mn에 xn 더하기 bm 이렇게 해서 이제 m개의 출력 변수가 m개가 있고 입력 변수가 n개가 있으면 m개의 선형 회귀식을 세워서 여기에 선형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수들 가중치하고 절편의 값을 예측을 하는 건데 이렇게 모든 뉴런들을 서로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이 뉴런들이 서로 값을 적당히 조정을 해서 과적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값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 뉴런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값을 이제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비용 값이 코스트가 굉장히 최적화가 되지만 그런 모델을 또 다른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 코스트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모형이 일반성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성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훈련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아주 잘 작동이 하고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예제를 들면 뭐 시험을 볼 때 시험 답을 외워가지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답이 이거다 해서 그냥 문제를 풀지도 않고 바로 찍어서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럼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한 유형의 그런 문제들은 잘 풀지만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잘 못 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거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 모형을 만들 때도 모형들이 그런 식으로 서로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 이 중에서 뭐 랜덤하게 임의로 이런 그런 그 연결 노드를 없애버려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없어졌죠. 이런 걸 없애버립니다. 이런 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가지고 베리데이션을 이제 하는 거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의의 그 연결 노드, 다른 말로 하면 이 식에 들어가 있는 임의의 식의 일부를 임의로 없애버려도 이 모형이 작동을 잘 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일부를 없애버리고 예측을 해도 작동을 잘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성이 낮은 게 아니라 그런 것 경우에는 일반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성이 굉장히 높은 일반화하기가 용이한 그런 모형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 난 뒤 이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과적합이 돼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어떤 형태를 외워서 얘가 예측하는 것, 그런 위험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학습한 내용의 일부를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랜덤하게 지워버리고 그 학습한 그 모형을 이제 다른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그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이 잘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방법이 이 드랍아웃이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을 사용을 해서 여기 모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비율만큼 없애는 거죠. 그래서 30%씩 0.3 하면 요 앞에 모형에서 이제 모델을 개발했다가 그 다음에 30%는 지워버려요. 그러면 70%만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또 학습한 결과 중에서 30%를 또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썸머리에서 보면 드랍아웃을 하고 나면 드랍아웃을 한 것에서는 새롭게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게 없죠. 예측하는 게 없이 그냥 파라미터의 남반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을 하면 모형의 복잡도라든지 뭐 새로 학습해야 될 내용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학습했던 걸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드랍아웃 레이어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덴스 레이어, 선형 회귀 레이어의 파라메타의 개수는 왜 100, 480이 나온지 이제는 알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 입력 변수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28개 곱하기 28개 하면 784개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레이어가 128개가 추가가 되면 Y가 Y1부터 Y128까지가 있는 거고 Y1은 A11에 X1부터 시작해서 A1에 어떻게 됩니까? 784에 X에 784. 왜냐면 입력 변수, 그러니까 각 픽셀의 값이 입력 값이 되니까 그 픽셀이 얼마나 까맣냐 하얗냐. 그 다음에 여기에 절편값 B1 하면 식 하나에 들어가는 가중치하고 절편의 개수가 몇 개냐면 785개가 되는 겁니다. 이 식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이게 785개가 되니까 이런 식이 128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85 곱하기 128 하면 100, 480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라메타가 몇 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잡한 모형이다, 그래서 학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되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하고 넘파이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당연히 그랬겠지만 버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던더 함수를 불려가지고 하면 2.0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텐스플로우 1에서는 우리가 강의 자료에 또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텐스플로우 1에서는 텐스플로우의 이그젠플의 튜토리얼에 엠리스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텐스플로우 2에서는 이그젠플이라는 디렉토리가 없고 이 데이터들이 다 케라스 모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f.keras.dataset 안에 mlist라는 샘플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 안에 load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불러들이고 나면 그 데이터들이 이제 2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원 선형 회기를 회기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1차원 데이터로 이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셀의 값이 0부터 255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0부터 1까지 값으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이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y 값은 0, 1, 2, 3, 4, 5, 6, 7, 8, 9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류하는 이제 분류 유형별로 0으로 분류되는 것, 1로 분류될 것, 2로 분류될 것 해서 분류 유형별로 10개의 분류 유형을 만들어서 10개의 출력 변수 값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코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원핫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케라스 모듈의 유틸리티즈 모듈을 불러들여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을 카테고리 값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 같이 이제 카테고리 값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모형 개발에 위한 데이터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트레인을 위한 X값하고 Y값이 X트레인하고 Y트레인이고, 그래서 이 훈련을 시켜 가지고 모형이 개발되면 그 개발된 모형을 실제 한번 적용해 볼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인데, 테스트 데이터의 X값이 X테스트고 Y값이 Y테스트인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 개발이 이제 데이터 준비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이제 개발해서 시퀀셜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름은 그냥 모델이라고 임의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회기 모형 선형 회기 레이어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의 30%를 이제 학습한 30%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된 모형이 너무 훈련용 데이터에만 과적합이 돼서 훈련용 데이터만 잘 맞추기 위해서 그 훈련이 돼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나 일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예측을 해보면 그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성을 높이기 위해서 드랍아웃을 이제 30%를 드랍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형 회귀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또 드랍아웃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드랍아웃을 하고 난 뒤 제일 마지막에 그 원핫 인코딩에 의해서 만들어진 10개의 유형별로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10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활성화 함수를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각 유형에 포함될 확률을 이제 예측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의 전체적인 파라메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덴스 레이어가 3개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덴스 레이어가 3개가 있고, 드랍아웃이 이제 2개가 있고, 마지막에는 드랍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학습할 때만 이제 드랍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타의 개수는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각각의 선형 회귀 레이어에서 입력 변수하고 출력 변수 사이에 선형 회귀식을 세울 때 그 선형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가중치하고 절편의 개수들을 서로 이제 찾아내서 이제 곱하면 그것이 이제 파라메타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의 설계가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컴파일을 할 때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로스 함수는 민 스퀘어 에러가 아니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텐스플로우 1에서 로짓 회귀 모형을 설명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의 특징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매출익은 애큐리시를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어떤 그 실수의 값, 뭐 예를 들면 어떤 함수에 의해서 유도되는 값을 예측을 할 때는 애큐리시가 다 0이라고 나온다고 회귀 조금 그 다층신경망을 사용한 이제 회귀식을 가지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분류인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전체가 이제 어떻게 그 분류의 그 분류 모형의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면, 분류 모형의 성과는 정확성 애큐리시하고 프리시전은 그냥 프리시전, 리콜 뭐 이렇게 3개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애큐리시는 우리말로 하면 뭐 정확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뭐 프리시전을 정밀도라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정밀도. 리콜은 재현율. 그런데 이제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정확성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가 어떤 유형으로 분류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내든지 할 때 실제 찾아내져야 되는 값, 예를 들면 뭐 숫자를 분류를 하는데 0이냐 0이 아니냐, 0이 아닌 것, 0인 것 0이 아닌 것 하면 true는 실제 이 숫자가 필기체가 0인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 0인 경우를 우리가 찾고자 할 때 false는 0이 실제 아닌 경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형을 돌려서 예측을 하고 나면 이제 리트리브는 뭐냐 하면 모형에서 이것이 이제 0으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모형에서 0으로 판단된 경우. not retrieved는 이거 그래서 검색이 된 거죠. 너는 0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형에서 0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 것. 판단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은 뭐죠? 실제도 0인데 모형에서 판단도 0으로 판단한 경우. 이게 이제 정확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true positive, 그러니까 0이라고 했는데 진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것은 실제 0이 아닌데 0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것. 이거에 이제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true negative, 아닌 건데 제대로 아닌 걸로 판단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정확성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전체 요 샘플의 개수들을 해서 전부 다 샘플의 개수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확한 것, 정확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0, 1, 1, 1 이렇게 우리가 예측 원래값이 이런데 예측한 값이 1, 0, 1, 1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됐으면 요 두 개는 어떻게 된 거죠? 요 두 개는 이제 정확하게 실제 값하고 예측된 값이 같은 거죠. 정확한 거고 이 두 개는 실제 값하고 예측된 값이 다른 거죠. 다른 거기 때문에 정확성은 4분의 2 해서 이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밀도라는 건 뭐냐 하면 정밀도라는 것은 예측한 값이니까 이게 프리시전이죠. 그러니까 예측한 값들 중에서 그러니까 N1하고 N3 중에서 그 값하고 같은 것을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해서 우리가 예측해서 이게 맞다고 찾아낸 것 중에서 진짜 맞은 것을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게 프리시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 이 예제에서는 0을 예측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예제에서는 이제 1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1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인 경우하고 1이 아닌 경우, 모형에서 1로 판단된 경우, 모형에서 1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0이 아니라 이제 1을 찾는 거다. 그래서 1인 경우하고 1이 아닌 경우를 찾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프리시즌은 예측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1로 한 거는 3개가 있죠. 그래서 N1하고 N3가 있는데 실제 1인 거는 2개.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럼 여기에 N1, N2, N3, N4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 라벨하고 요 프리시즌 프리딕션 라벨 값하고 그 다음에 예측된 값을 우리가 샘플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리트리브 한 것은 여기 1이 3개니까 우리가 1을 예측하는 거니까 전체가 3개가 되는 거고 아닌 걸로 한 건 이제 0이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고 true는 실제 1이 원래 1인 게 경우가 3개고 아닌 거는 이제 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측한 것도 1이고 원래도 1인 거는 이건 이제 2개가 되는 거고 예측한 건 1인데 잘못 예측한 거 원래는 0인 것이 이제 1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1인데 0으로 예측된 것은 원래는 1인데 예측 모형에서는 1이 아니고 0이라고 한 것이 1개 있고 원래는 0인데 제대로 0으로 예측된 경우는 이 경우는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밀도라는 것은 모형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찾고 하는 거다. 이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게 1이라고 한다면 모형에서 1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1인 것. 그러니까 분모는 요 2개의 셀이 되고 분자는 2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밀도고 재현율이라는 것은 원래 1인데
원래 1인데 여기 이제 나타내는 거죠. 원래 이제 1인데 예측도 이제 1로 된 것. 그래서 이제 원래 1인데 예측도 1. 그러니까 위에 있는 1세계가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예측된 것도 1 해서 이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어떤 값을 예측할 때 그 모형의 척도, 모형이 얼마나 효과적이냐를 나타내는 척도는 보통 이제 정확성, 정밀도, 재현율, accuracy, precision, recall 이 세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TensorFlow 2에서는 accuracy를 이제 기본적인 모형의 척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익을 accuracy를 이제 척도를 accuracy로 해서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을 시킬 때 여기 보면 이제 배치 사이즈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죠. 배치 사이즈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는데 우리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배치 사이즈는 전체 샘플을 한 번에 다 학습하는 게 아니라 배치 사이즈로 나눠서, 그러니까 전체 샘플이 한 10만 개가 있다. 그러면 10만 개를 한 번 학습할 때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치 사이즈를 512로 했다면 512개만 골라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할 때 사용하는 샘플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학습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습 효과는 우리가 해보니까 전체 사이즈의 샘플을 전부 다 가지고 학습하는 거나 배치 사이즈로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뽑아서 학습을 하는 거나 크게 나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우리가 배치를 만들어서 아주 조그만 사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선형 회계식이나 2차 회계식을 할 때처럼 샘플의 개수가 작을 때는 뭐 굳이 배치를 만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꺼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만은 이번 이 숫자 인식 예제와 같이 이제 샘플이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나눠서 그 중에서 이제 128개만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하고 그 다음 학습할 때는 또 128개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배치 사이즈를 이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학습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결과를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히스토리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나중에 학습이 진행된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F폭을 최대 F폭을 학습 횟수를 50회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15번 만에 학습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을 봤고요. 그러니까 학습 횟수가 작은 거는 한 번 할 때 전체 샘플을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배치로 나눠서요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 학습 횟수가 1회라고 하지만 학습이 1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타내는 거죠? 전체 샘플의 수, 전체 샘플의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은 걸로 그래서 전체 샘플의 수 나누기 배치가 128이니까 이 횟수만큼 이제 학습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F폭이 뭐 3,000번, 10만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학습되는 과정에도 실제 작은 학습은 여러 번 일어나기 때문에 학습 횟수가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학습된 모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평가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로스 함수는 0.07이고 accuracy는 정확도는 97%,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습이 이루어진 과정,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로스 함수라든지 이제 학습이 진행된 경과가 어떻게 된가를 보기 위해서 플러팅을 해보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때에 그 비용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정확성도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하고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 여기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검증 데이터, 베리데이션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 학습 데이터보다는 검증 데이터의 모형의 성과가 좋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뭐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잘 풀리지만 실제 시험 문제를 풀면 뭐 자기가 잘 안 풀리잖아요. 왜냐하면 연습 문제는 자기가 계속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잘 푸는 거고 시험 문제는 자기가 훈련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일찍 정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와 정확도에 대해서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 우리가 본인이 개발한 모형에서 학습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전체 그 이미지 분류에 있어서도 다층 신경망을 가지고 로짓 회귀 모형을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하면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서 회귀 값을 예측하거나 또는 로짓 회귀 모형을 사용해서 대상을 분류하는 예제를 이제 한번 다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텐서플로우 2를 사용을 해서 실제 이제 이미지의 그 물리적인 특징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콘볼루션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을 텐서플로우 2를 사용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